안녕하세요. 초록색 카피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 설득의 심리학 두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설득의 심리학. 의사결정 원리를 악용하는 불로소득자들. 우리의 자동화된 행동 유형이 그토록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미래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의 존재에 대하여 거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매우 기이한 일이다. 그것은 아마도 자동화된 행동 유형이 거의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숨길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자동화된 행동 유형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동물 생태학자의 도움을 빌려보도록 하자. 동물 생태학자에 의하면 다른 동물들의 유발 기제를 자의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존재는 과학자들 뿐만은 아니라고 한다. 의태동물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동물들은 다른 동물의 유발 기제를 흉내내어 그들이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특정 행동을 하게 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투리스라고 불리우는 암컷 개똥벌레가 그들의 먹이인 포티누스라고 불리우는 수컷 개똥벌레를 꿰 때 사용하는 속임수를 보자. 포티누스가 자신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포투리스와의 접촉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경험으로 포투리스는 그들의 먹이인 포티누스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다. 포티누스는 교미할 때 어떤 특정한 형광 방법을 신호로 사용한다. 따라서 포투리스가 포티누스의 교미 신호를 흉내내어 깜빡깜빡 형광 신호를 보내면, 즉 교미에 관한 유발 기제를 작동시키면 불쌍한 포티누스는 자신이 곧 포투리스의 제물이 된다는 것도 모른 채 마치 애인의 품에 안기듯 포투리스의 죽음의 품에 안긴다. 곤충들은 이렇듯 상대방의 자동화된 행동의 약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보다 심하지 않은 정도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한 예로 검치배도라치라고 불리우는 고기는 농어 종류의 큰 고기와 작은 고기 사이의 기이한 상호협조 관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생존해 나간다. 농어류의 작은 고기는 큰 고기의 청소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작은 고기가 접근하면 큰 고기는 입을 크게 벌려서 작은 고기가 자기의 입속으로 들어오게 한다. 입 안이나 아가미에 붙어 있는 음식 찌꺼기와 기생충들을 청소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훌륭한 공생관계이다. 큰 고기는 청소를 통하여 유해물을 제거하고 작은 고기는 힘들이지 않고 공짜로 식사를 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인 것이다. 원래 큰 고기는 자기에게 접근하는 모든 고기를 용서 없이 삼켜버리지만, 이 작은 고기가 접근하여 물결이 파도치듯 춤을 추면 갑자기 모든 동작을 멈추고 입을 크게 벌린 채 부동자세를 취한다고 한다. 아마도 이 작은 고기의 춤이 큰 고기의 부동자세를 발생시키는 유발기제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검치배도라치는 이러한 상호협조 관계를 알고 있다. 따라서 작은 고기의 파도치는 춤을 모방하여
큰 고기를 부동자세로 만든 후에 날카로운 이빨로 순식간에 큰 고기의 살점을 뜯어먹고는 큰 고기가 최면 상태에서 깨어나기 전에 유유히 사라진다. 유감스럽게도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중에도 자동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유발기제를 이용하여 불로소득을 취하는 자들이 존재한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자동화된 행동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들이 후천적으로 학습된 심리적인 법칙이나 고정관념에 의해 생성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몇몇 중요한 법칙들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러한 법칙들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쉽게 승낙을 얻어낸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의 왜냐하면과 같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된 단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법칙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법칙들이 불로소득자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이용하려 들 것이라는 점이다. 인디안 보석 가게를 다시 생각해보자. 비록 처음에는 오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얻었지만 오래지 않아 그녀가 비싼 것은 품질이 좋은 것이라는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보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관광의 성수기가 다가오면 그녀는 그동안 가장 실적이 저조했던 보석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보석에 얼토당토 않은 높은 가격을 붙여 놓을 것이다. 만일 그 보석이 기대했던 대로 빨리 팔리지 않는다면 그 보석의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환원시키면서 이 제품의 정상 가격은 얼마인데 지금 얼마에 판매합니다 라는 꼬리표를 붙여 비싼 것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게 하여 여전히 많은 이득을 취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인간 심리를 공략하는 허허실실법. 지금까지 언급된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설득 도구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 두 가지는 이미 설명된 바 있다. 즉, 그러한 도구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은 거의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어느 누구라도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세 번째 공통점은 영향력의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향력의 도구들은 철곤봉으로 사람을 두들겨 패서 항복시키는 것과 같은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매우 정교하면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적절하게만 실행된다면 불로소득자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다. 단지 요구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유발기제를 찾아내서 그것을 원하는 대상에게 인식시켜 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유도의 기술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유도의 원리를 이용하면 아무리 가냘픈 여자라도 중력, 지렛대, 상대방의 힘,
그리고 관성 등과 같은 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엄청난 힘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신체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상대방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이 바로 불로소득자들이 왜 그토록 쉽게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준다. 불로소득자들은 자신의 힘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채 우리들의 즉각적이고도 자동화된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다양한 영향력 도구들의 힘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영향력의 도구들이 불로소득자에게 막강한 힘을 부여하고 있는 마지막 네 번째의 공통점이다. 즉, 불로소득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의 행동을 조작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러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부당한 영향력의 희생자들까지도 그들의 행동이 불로소득자들의 교묘한 술책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단지 그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했을 뿐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다. 인간의 인식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대조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칙은 차례로 제시된 두 사물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다. 쉽게 설명하여 만일 나중에 제시된 사물이 처음에 제시된 사물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면 우리는 나중에 제시된 사물과 처음에 제시된 사물과의 차이를 원래의 실제 차이보다 훨씬 크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가벼운 물체를 들어보고 난 후에 무거운 물체를 들어보면 그냥 처음부터 무거운 물체를 들어본 경우보다 그것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원칙은 원래 심리 물리학의 연구에서 발견되었는데 무게에 대한 인식 이외에도 다양한 인식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우 아름다운 여자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보통 외모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초라해 보이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아리조나 주립대학과 몬타나 주립대학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모델들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연인의 신체적 매력에 대하여 덜 만족스러워 한다고 한다. 또한 어떤 연구는 대중잡지의 아름다운 모델들에게 먼저 노출된 대학생들은 보통 외모를 지닌 상대방의 매력을 더욱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슷한 결과가 기숙사에 거주하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과 미팅 예정에 있는 여학생의 사진을 보고 그들의 매력을 평가하게 하는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 평가 직전에 미녀 삼총사라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대학생들은 평범한 TV쇼를 시청한 대학생들보다 그들의 잠재적 미팅 파트너의 매력도를 훨씬 낮게 평가하였다. 이는 아마도 미녀 삼총사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의 빼어난 미모가 원인이 아니었을까. 심리물리학에서는 간혹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식의 대조 효과를 설명하곤 한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 앞에는 세 통의 물 양동이가 놓여 있다. 하나는 차가운 물, 다른 하나는 보통 온도의 물,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는 뜨거운 물이 들어있다. 학생들은 한 손은 찬물에 그리고 또 한 손은 뜨거운 물에 어느 정도 담그고 있다가 동시에 두 손을 상온의 물통에 집어넣어 보라고 지시받는다. 그러자 그들의 얼굴에는 이상 야릇한 혼돈의 표정이 감돈다. 분명히 그들의 양손이 동일한 온도의 물 속에 담겨져 있지만
찬물에 있었다가 상온으로 옮겨온 손은 따뜻함을, 그리고 뜨거운 물에 있었다가 상온으로 옮겨온 손은 차가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실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비록 동일한 사물이라도 그 사물 이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이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음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대소효과라는 영향력의 도구를 누군가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는가? 대답은 물론 그렇다는 것이다. 이 법칙의 장점은 이 법칙이 사람을 쉽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법칙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백화점의 한 양복 판매점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잘 꾸며진 남성 양복 판매점에 들어와서 정장과 스웨터를 사고 싶다고 하였다. 만일 당신이 이 점포에서 일한다면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먼저 보여줘야 할까? 점포의 판매원들은 이런 경우에는 비싼 것을 먼저 보여주라고 교육받는다.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비싼 양복을 사는데 이미 많은 돈을 사용한 고객이 다시 스웨터를 사는데 돈을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지는 않을까. 그것이 당신의 생각이겠지만 점포의 주인은 당신보다 분명 한 수 위에 있다. 대조효과는 분명 비싼 것을 먼저 파는 것이 최상의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막상 고급 양복을 비싼 값을 치르고 구입한 후에 느껴지는 스웨터의 가격은 대조효과에 의하여 그리 비싸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75라는 스웨터의 가격이 처음 볼 때는 분명 비싸게 느껴지겠지만 양복을 구입하는데 이미 $275를 사용한 후라면 별거 아니라고 여겨질 것이다. 이러한 법칙은 양복을 구입한 후에 그것에 어울리는 셔츠나 신발, 벨트 등을 구입하려는 신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구매 동기 분석 전문가 휘트니 휴빈 머피의 공저인 판매에서의 설득 및 동기에 관한 새로운 심리학은 다음과 같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스럽게도 양복을 사기 위해 양복 판매점을 찾은 고객들 중에서 그 양복과 어울리는 액세서리, 셔츠, 신발, 벨트 등을 양복을 산 이후에 구입한 고객들이 사기 전에 구입한 고객들보다 훨씬 비싼 것을 사곤 한다. 따라서 점포의 점원들이 물건을 사러 온 고객에게 비싼 물건을 먼저 권유하지 않는다면 대조효과에 따른 최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조원칙에 의해 불리해 줄 수도 있다. 만일 싼 물건을 먼저 내놓은 후에 비싼 것을 내놓는다면 비싼 물건은 더욱 비싸게 느껴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물건의 판매를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이전의 물의 온도가 뜨거웠는가 아니면 차가웠는가에 따라 동일한 온도의 물이 뜨겁게도 그리고 차갑게도 느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비싼 가격의 물건을 먼저 소개하는가 아니면 싼 가격의 물건을 먼저 소개하는가에 따라 동일한 가격의 제품이 비싸게도 혹은 싸게도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인식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대조효과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단지 어류업자만은 아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런 대조원칙의 효과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부동산 업계에서 사용하는 설득 전략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되었다. 어느 주말 나는 그들의 기본 설득 요령을 배우기 위하여 한 영업사원과 함께 잠재 고객에게 집을 보여주는 그들의 투어에 동행하였다. 그 영업사원은 그 사람을 우리는 필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이를테면 나를 훈련시키는 사수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날 투어에서 내가 당장 알아차린 한 가지 사실은 필은 잠재 고객에게 집을 보여줄 때 항상 가장 나쁜 집부터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 이유를 필에게 묻자 그는 껄껄껄 웃으면서 그 집은 이를테면 올가미 집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 부동산 회사는 다 쓰러져 가는 몇몇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집에 높은 가격을 붙여 놓았다. 이들 집은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단지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대조 효과에 의하여 그들이 진짜로 팔려고 하는 집들은 잠재 고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영업사원들이 이 전략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필은 유달리 이 전략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그가 진정으로 팔기를 원하는 집을 잠재 고객에게 보여주기 전에 반드시 올가미 집을 먼저 보여주었다. 그는 다 쓰러져 가는 몇몇 초라한 집을 먼저 보여주고 난 후에 정상적인 집을 보여주면 잠재 고객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 집을 훨씬 더 훌륭하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판매점도 대조 효과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새 차의 가격에 대한 흥정이 다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옵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흥정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이런저런 옵션의 장점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한다. 막 몇만 달러짜리의 흥정을 마친 고객의 눈에 안전유리, 수입 타이어, 고급 오디오 시스템 등의 옵션 가격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성공의 비결은 이들 옵션을 한 번에 하나씩 소개하여 그 가격이 이미 결정된 새 차의 가격에 비해 정말로 사소하다는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한 노련한 영업사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듯 사소하게 느껴졌던 옵션들을 하나 둘 추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 자동차 값이 원래의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손에 계약서를 쥔 채 망연자실하여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비난하지 못하고 우째 이른 일이 하고 탄식하는 고객 옆에는 허허실실법의 원칙을 터득한 자동차 영업사원의 그윽한 미소가 잔잔히 번진다. 대조 효과를 이용한 어느 여대생의 편지. 다음 편지를 보라. 샤론은 비록 화학에서는 낙제점을 받았지만 심리학 과목에서는 분명 A+ 학점을 받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집을 떠나 학교에 온 후로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밀린 이야기들을 오늘 편지에 상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으시기 전에 반드시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아셨죠? 반드시 앉아서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저는 지금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이곳 기숙사에 입주하자마자 불이 나서 저는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골절상과 뇌진탕의 부상을 입었지만 이제는 거의 다 나아 괜찮습니다. 병원에는 단지 2주일 동안만 입원해 있었어요. 이제는 하루에 한 차례씩 두통에 시달리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다행히 저희 기숙사에 불이 난 것과 제가 불을 피해 창문에서 뛰어내린 것을 기숙사 근처의 주유소 직원이 목격을 하고 저를 위해 증언을 해주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화재를 발견하고 소방서에 연락했을 뿐만 아니라 구급차를 불러주는 친절까지 베풀었답니다. 더군다나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를 위문차 찾아와서 기숙사가 불이 나서 갈 데가 없다면 그의 아파트에 함께 지내도 좋다고 저를 초대하는 호의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의 아파트라는 것이 지하실의 단칸방에 불과했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요. 그는 매우 훌륭한 청년이어서 우리는 금방 서로 사랑에 빠졌고 장래를 약속했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혼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있으면
제 배가 더욱 불러져서 보기 싫어지기 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놀라셨죠? 그래요. 저는 임신을 했답니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손자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보살핌을 손자에게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아직 결혼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이의 질병이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못했고 저도 어쩌다 보니까 그 병에 전염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이를 우리 집안의 사위로 환영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이는 비록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아주 큰 야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또한 그이가 저희와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는 하지만 부모님의 하해 같은 이해심을 생각하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하, 엄마 아빠, 이제 정말로 저희 최근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기숙사에 불이 난 적도 없으며 저는 골절상과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어요. 게다가 저는 남자친구도 없으며 동거한 적도 없고 따라서 임신도 하지 않았지요. 물론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문제는 제가 미국사 과목에서 D학점을 그리고 화학에서 F학점을 받았다는 거죠. 매우 유감스러운 성적이지만 제가 건강히 학교 잘 다니고 있으니 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샤론 드림. 독자 편지. 시카고 대학 경영학과 학생. 오헤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항공사 직원이 방송을 하더군요. 예약이 초과되었으니 다음 비행기를 타시는 승객분들에게 1만 달러짜리 할인권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농담이었지요. 사람들을 웃게 만들려던 장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할인권의 금액 200달러를 알려주었을 때 다음 비행기를 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금액을 300달러로 그 후에는 500달러로 올려야 했고 그제서야 지원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당신의 책을 읽고 있었던지라 그 사람의 실수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려던 의도였지만 대소법칙 때문에 상황이 오히려 꼬였던 것이지요. 1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몇백 달러가 얼마나 사소하게 보였겠습니까? 결국 항공사에서 지원자 한 사람당 300달러씩 더 줘야 했으니 꽤나 소모 비용이 컸던 농담이었습니다. 저자의 한마디. 그 직원이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대소 효과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만일 그가 5달러 농담부터 시작해서 진짜 요금인 200달러를 불렀다면 훨씬 솔깃하게 들렸을 것이다. 그럼 그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면서도 지원자를 모집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모두 훌륭하게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전 연습. 당신이 변호사라고 가정해보자. 백화점에서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한 여성이 1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지적인 대조 효과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판사에게 1만 달러를 합리적인 보상액으로 심지어 최소한의 보상액으로 보일 수 있으려면 재판 중에 어떻게 해야 할까?